네, 이번에는 제가 서양 고전을 제대로 읽기 시작한 계기가 된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리아스, 호메로스의 책입니다. 특히 일리아스는 돌아가신 천병희 선생이 옮긴 책, 도서출판 숲에서 나온 책을 읽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 말 활동했던 이오니아 출신 호메로스의 대서사시로 24권의 약 1만 5천 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존했느냐의 물음과 여러 사람의 작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호메로스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입으로 전해지다 문자로 기록된 구송시이며 말이 빠른 등의 정형구의 빈번한 사용과 구성, 문장 등에서 다양한 반복 패턴을 이루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전쟁 기간을 50여일 정도로 압축해 보여주는 기법을 발휘하여 전투는 겨우 나흘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느 한 중심 지점을 선택하여 길고 긴 전체의 시간을 나타내는 엄청난 문학적 기교를 2800여 년 전에 이미 완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중심 주제로 하며 전쟁은 부차적입니다. 신도 감내하지 못하는 인간 운명에 대한 통찰과 인간의 위대함과 성장 가능성, 이해와 관용 등 인간 존재의 의미와 삶을 이야기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서양 문학의 효시와 근본을 나타냅니다. 기원전 13세기에 일어난 트로이아 전쟁을 통해 구현된 인생의 위험과 쾌락, 죽음 등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찰하게 하여서 그리스 고대 철학자들은 이 책을 교과서로 읽을 정도였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전설의 교본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로마 문학의 대표적인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아스도 많은 영향을 받았죠. 죽음 앞에선 인간의 운명은 신들도 어쩌지 못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신이 개입하지만 최종 책임은 본인 자신이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죠. 전쟁과 싸움으로 인한 승리의 명예는 쓰러뜨린 자, 승리자에게 있지만 저자의 심적인 동전은 패자에게 가 있어 깊은 파토스를 느끼게 합니다. 일리아스에는 트로이아 목마 사건과 아킬레우스의 죽음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트로이아 서사시권은 퀴프리아, 파리스의 심판부터 그리스군의 트로이아 도착까지, 그 다음에 일리아스, 그 다음 아이티오피스, 아킬레우스의 아킬레우스의 전과와 죽음, 그 다음에 소일리아스와 일리오스의 함락, 아킬레우스 사후 그의 무구를 놓고 벌이는 경합과 목마의 계략에 의한 트로이아 함락, 그 다음 귀향, 오디세우스를 제외한 다른 그리스군 장수들의 귀국, 오디세이아, 그 다음에 텔레고노스 이야기, 오디세우스가 아들 텔레고노스에 의해 살해됨의 총 8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두 알고 있어야 전체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트로이아 서사시권이라는 8권의 책입니다. 대지 여신 가이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우스는 인간들 수를 줄이기 위해 전쟁을 허가합니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를 사랑한 제우스는 포세이돈과 경쟁하고 테티스의 아들이 아버지를 능가할 것이라는 예언을 프로메테우스로부터 들은 제우스는 인간인 펠레우스에게 테티스를 강제로 시집을 보냅니다. 테티스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불화의 여신 에리스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쓰인 황금 사과를 잔치상에 던지죠. 헤라, 아테네,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가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자 제우스는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미남인 트로이아 왕자 파리스에게 심판받으라며 보냅니다. 헤라는 아시아에 대한 통치권을, 아테네는 전쟁에서 승리를, 아프로디테는 절세 미인을 아내로 주겠다는 제안으로 파리스의 심판을 원하지만 혈기왕성한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하고 그의 도움으로 메넬라우스의 아내 헬레네를 트로이아로 데려갑니다. 분한 헤라와 아테네는 그리스 편이 되고 아프로디테는 트로이아 편이 되는 것이죠. 헬레네가 결혼하기 전 그리스의 많은 영웅들이 그녀에게 구원했고 구원자 중 한 명인 오디세우스는 헬레네의 아버지 틴다레우스에게 구원자들 중 누가 헬레네의 남편이 되든 나머지 구원자들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돕기로 서약을 받으라고 권하고 틴다레우스는 그렇게 행하죠. 그래서 헬레네가 파리스와 도주하자 남편 메넬라우스는 구원자들의 맹세를 내세우며 트로이아 원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그리스 전 지역의 왕과
군대가 결집하여 총사령관으로 아가멤논을 선택하고 트로이아 원정길에 오릅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처음 전쟁을 위하여 출항할 때 역풍이 불어 배를 못 띄우자 예언자 칼카스는 아가멤논의 실수로 아르테미스 여신이 노했기 때문이라며 그와 그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하며 눈물을 머금고 그의 딸을 제물로 바치고 트로이아 전쟁이 모두 끝나고 귀국 시 딸의 희생에 분노한 어머니 퀼르타임네스트라는 그의 정부 아이기스토스와 함께 아가멤논을 죽이고 말죠. 이거는 나중에 그리스 비극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군이 총동원되어 트로이아를 침략하여 전쟁을 벌인 지 9년이 흐르고 10년째 이르러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가멤논이 전리품으로 취한 크리세이스의 아버지 크리세스가 아폴론 신에게 딸을 찾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크리세스는 아폴론의 사제이기 때문에 아폴론은 그의 기도를 듣고 그리스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소집된 회의에서 예언자 칼카스는 크리세이스를 트로이아로 보내라 하자 화가 난 아가멤논은 총사령관으로서의 권위로 아킬레우스의 전승물인 브리세이스를 데려가 버리자 아킬레우스는 엄청난 분노와 함께 전쟁을 거부합니다. 억울한 아킬레우스는 여신이며 어머니인 테티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테티스는 제우스에게 그리스군이 피해를 입도록 탄원합니다. 장수하지만 명성 없는 삶보다는 단명하지만 명성 없는 삶을 선택한 아킬레우스로서는 명예와 보상에 매우 예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죠. 29개 지역의 44명의 영웅이 1186척의 배를 타고 약 10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트로이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리스군과 헥토르를 비롯한 아이네이아스 등 트로이아 병력과 동맹군들이 인물의 중요도별로 상세한 족보가 소개됩니다. 이기는 사람이 헬레네와 보물들을 차지한다는 제사를 지내며 헬레네의 현 남편과 전 남편인 트로이아군의 파리스와 메넬라우스의 1대1 대결이 펼쳐져 메넬라우스가 우세하게 되지만 아프로디테의 개입으로 파리스의 목숨은 보존됩니다. 맹약을 어긴 트로이아군은 일제히 그리스군을 공격하고 양쪽을 응원하는 신들의 격려와 더불어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전투를 벌입니다. 신과 인간은 각자의 편에서 서로 돕기도 하고 뒤섞여 서로 상처를 입히기도 하며 전쟁은 이어집니다. 아킬레우스의 대역 같은 디오메데스의 대활약이 펼쳐지고 죽음과 멸망을 예견하는 헥토르와 그의 아내 안드로마케의 눈물겨운 만남이 삽입되고 헥토르의 빛나는 정과는 계속됩니다. 그리스군의 열세로 아킬레우스를 전장에 복귀하도록 애써보지만 아킬레우스는 실추된 명예에 대한 분노를 계속 나타내며 전쟁을 거부하고 둘도 없는 그의 친구인 파트로클로스도 예원하지만 듣지 않고 대신 그의 출전을 허락하며 자기의 무장을 입혀줍니다. 아킬레우스 무구를 한 파트로클로스를 아킬레우스로 착각한 트로이아군은 사기가 꺾이며 밀리게 되지만 트로이아 성벽을 공격하는 등 적진에 너무 깊숙이 공격하다 아폴론의 타격과 헥토르의 공격으로 파트로클로스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전해들은 아킬레우스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침내 전장에 복귀하여 거침없는 전과를 올리며 그리스군을 우세하게 만듭니다. 닥치는 대로 살육하는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와 맞서고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의 죽음을 예언하며 그의 손에 장렬히 전사합니다. 헥토르의 시신을 끌고 파트로클로스 시신 앞에서 전과를 보고하는 등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죠. 파트로클로스 장례식을 치르고 마차, 권투 등 기념 경기가 열리고 아킬레우스는 대회를 주관하며 어느덧 합리적인 조종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우스의 명으로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는 아들 시신을 찾으러 적진으로 들어가 아킬레우스를 만나 용서와 관용을 빌며 애원하고 아킬레우스는 그의 정성에 탐복하여 헥토르의 시신을 넘겨줍니다. 트로이아 전 진영의 울부짖음이 더하고 마침내 헥토르의 장례를 치르며 대서사시의 막이 내립니다. 기원 후 3세기에 나온 삼국지에 비해 기원전 8세기 작품인 일리아스에서의 전쟁은 별다른 작전이 없고 마음속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합니다. 화나면 분노하고 슬프면 울면 그만입니다. 신화나 전설로 그치던 옛 이야기들을 호메로스는 추상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을 형성시킵니다. 주술적인 문화를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의 시각과 지평을 열어준 것이죠.
약 400년 후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이성적 동물의 위대한 발걸음을 뗀 셈입니다. 호메로스의 인생 긍정과 삶의 찬미는 소크라테스의 숙고하는 삶으로 플라톤의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함과 알렉산드로스의 그리스 문명 전파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추구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레테, 탁월함일 것입니다. 플롯, 문체, 오묘한 표현, 인생의 깊이를 꿰뚫는 통찰력 등이 호메로스의 독창성이며 엄숙한 것과 발랄한 것의 적절한 혼용, 상투문과 형용사구의 빈번한 사용,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생생한 감각적 인상 반영, 진부하고 저속한 것은 피하고 행위를 의도적으로 이상화하는 것이 그의 언어와 문체입니다. 이야기의 단조로움을 덜어주고 시야를 넓혀주며 옛것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청중들로 하여금 상이한 사상들 간의 연관성을 찾아내게 함으로써 깊은 사유를 유도하는 것도 호메로스 이야기의 특징이고 경쾌한 위안이나 근거 없는 낙관과 달콤한 도덕주의 같은 것이 그리스의 비극에는 없는 요소입니다. 그리스 서사시는 인간의 생존은 힘겹고 비참하다고 전제합니다. 분수 이상으로 잘 살고 싶어하는 인간들에 대한 신들의 이기심이 작동하여 운명을 개선할 기회에 신들은 새로운 고통을 부과하여 상쇄시킵니다. 호메로스의 작품이 계승된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관심이 컸기 때문으로 보이며 근원적이고 원시적인 것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하여 내용을 추가하며 완성도를 높인 결과입니다. 호메로스를 그리스 문학의 창시자이며 동시에 완성자로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일리아스에서 하나의 전체이던 인간은 오디세이아를 거쳐 헤시오도스의 교훈시와 서정시에 이르러 외면과 내면으로 양분됩니다. 오직 용기와 명성만을 추구하던 가치관을 이상화시켰던 것에서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새 시대 가치관이 이상화되는 과정을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신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신들도 어쩌지 못하는 인간의 운명. 하지만 어떤 결과도 인간의 의지나 행동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양 사상의 원조를 따라 인간의 운명과 삶에 대한 통찰을 바라본 오늘의 세계. 그렇게 얄팍하게 가볍게 살만한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리아스,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 특히 출판사 숲에서 나온 천병희 선생이 옮긴 글을 보며 서양 서상의 정통을 관통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 그런 독서였습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이후에도 많은 서양의 책들에서 계속 인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서양의 그 훌륭한 책들을 읽기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고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또 서양 사상을 제대로 맛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꼭 읽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개할 오디세이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강추하는 책입니다.